세계 최강의 화력, 대한민국의 천무가 세계 각지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영상 30도와 영하 30도로 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며 운용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가와의 추가 계약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1월 18일 북유럽의 핀란드 라플란드 중심부에 위치한 로바니에미 인근 훈련장은 영하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곳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올해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훈련 중 하나로 꼽히는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약 2,200명의 정예병사와 500여 대의 각종 최신 전술 차량이 대규모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토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폴란드 제1기계화 사단 이하의 포병부대도 핵심 전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 포병무기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폴란드 마주리아 포병여단은 한국에서 도입한 K239 천무의 폴란드형 모델인 호마르케이를 직접 공수해왔는데요. 폴란드군의 이러한 첨단 장비가 항공수송을 통해 본국을 떠나 해외 원거리 훈련장으로 전개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주리아 포병여단에게 있어 핀란드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호마르케이가 항공수송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특별한 순간이며 폴란드군의 작전 변경이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폴란드 제1마주리아 포병여단은 일주일간 CGR-80으로 실사격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동안 폴란드 내 훈련장에서는 주로 해상 표적을 대상으로만 사격 임무를 수행했지만 북극권 너머에 위치한 1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광활한 로바야르비 훈련장에서는 호마르케이가 처음으로 8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마음껏 타격하며 그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다리우시 크로피에 브니츠키 중령은 폴란드 플라야의 드론 플랫폼에 도움을 받아 목표물을 탐지하고 이를 즉각 핀란드 군단에 보고했다고 구체적인 작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획득된 표적 정보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폴란드 포대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호마르케이는 오차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특히 북방 타격 훈련을 통해 한국산 장비가 북유럽 특유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허리 깊이까지 쌓인 눈과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운용되었는데 크로피의 브니츠키 중령은 핀란드 훈련장의 환경이 병사들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도전이었지만 정작 호마르케이 작동에는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현지 온도계는 영하 20도에서 25도를 가리켰고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만 장비는 완벽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리까지 눈 덮인 악조건 속에서도 장비는 단 한 번도 작동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점퍼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천무의 엄청난 적응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핀란드조차 놀라움을 드러내며 우리가 이번 훈련을 통해 처리해야 했던 유일한 준비 작업은 미끄러운 눈길을 위해 바퀴에 체인을 감고 시야 확보를 위해 겨울용 워셔액을 채워넣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훈련이 진행되는 카이누 지역은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연합훈련은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인 로바야르비의 위치가 핵심인데 이곳은 북극권인 라플란드 지역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르만스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북양 함대의 모항이자 전략 핵잠수함의 기지가 있는 러시아 핵전력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죠. 특히 과거 핀란드는 중립국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기지 턱 밑에 사거리 290km 끝 타격 자산인 호마르케이를 운용하는 폴란드와 함께 훈련을 감행하면서 러시아에게 이제 너희의 가장 중요한 핵기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든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사용된 한국산 무기로 인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서방 무기에 대한 선입견도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러시아는 서방이나 한국의 첨단 무기는 정밀하긴 해도 러시아처럼 거친 환경이나 혹한에서는 고장나서 못 쓴다는 지속적인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영하 30도의 혹한과 눈 속에서도 호마르케이가 별도의 예열이나 외부 전력 지원 없이 즉각 기동 및 정밀 타격에 100% 성공하였죠. 이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한반도의 혹한기 훈련으로 단련되어 북극권 전쟁에서도 러시아제 무기 이상의 신뢰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 한편 외신은 폴란드조차 도입 후 실전 배치되기까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부대원들이 익숙해지고 시스템의 초기 결함을 잡는 데만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천무 시스템은 매우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하드웨어적으로 초기 결함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배치 및 연합훈련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천무 교육 훈련을 받은 폴란드 군인들도 2주간의 짧은 정비 훈련을 통해 바로 폴란드 환경에서 적용시킬 수 있었다며 놀라워했는데 폴란드 물류기지의 토마스 코친스키 소령은 K239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시스템이지만 사용자 수준에서의 운용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무의 운용 인원은 고작 3명, 그것도 최대 3명이며 한두 명의 병사로도 운용이 가능한데 비숙련자도 단기간 교육으로 운용이 가능할 만큼 조작이 간편한 건 완벽한 자동화와 모듈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공장에서부터 이미 로켓이 장전되어 밀봉된 탄약포드 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노동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탄약 운반차와 발사대는 서로 도킹할 필요 없이
발사대 자체에 내장된 유압식 리프팅 장치가 포드를 통째로 들어올려 고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산과 조준을 컴퓨터와 서버 모터가 대체하여 차체에 내장된 고정밀 관성함법 장치와 GPS가 실시간으로 0.1mm 단위까지 감지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발사대를 자동으로 구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러시아제 무기나 러시아를 모방한 중국제 무기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최근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중국의 주력 다연장 로켓포 PHL-03과 비교해보면 천무의 기술적 우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중국의 PHL-03은 천무와 비교해 복잡하고 까다롭고 느리며 내구성이 떨어지고 운용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혹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한번 보시죠. 正在进行的是对接装填的工作，那么整个过程呢，就像是在摇晃的小船当中进行穿针引线，难度还是非常大的。那么现在呢，天空中又下起了雨，我们看这个炮弹的表面也已经被雨水打湿了，这对接下来的装填工作也会带来一定的影响。那么在这个过程中呢，发射车上的定向管是一直在调整角度的，这个时候呢，就需要2名炮手默契的配合才行，一个负责调整定向管的上下和左右方向，另一个呢是专门盯着瞄准，目的呢就是要让炮弹和定向管的中轴线完全对正。那么这个活呢，难就难在精准对接，哪怕就是差1厘米都有可能出问题。并充入惰性气体保存，实现长期保存，不需要检测和维护。在装填时，把弹箱从弹药车上吊装，并安装在发射车上，即可完成作业，大幅降低火力空白期。 PHL-03은 12개의 발사관에 크레인을 이용해 로켓을 하나씩 수동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납발 수동 장전을 사용합니다. 숙련된 병사 10명 이상이 달라붙어도 재장전에 30분에서 45분이 소요되는데 1분 1초가 아쉬운 실제 전장에서 이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발사 차량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나 드론 공격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생존성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PHL-03은 초기형 무유도 로켓이나 간이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원형 공산 오차도 50m나 되는데 천무는 1에서 3m 수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PH-03이 빗물에 젖으면 전원 접촉 불량이 생기거나 횡품 보정을 위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반면 천무는 악천후는 물론 핀란드에서의 훈련이 증명했듯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예열 없는 시동이 가능하죠. 이러한 장점 덕에 지난 20일 아미 레커그니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펄스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동북 유럽이 그동안 추구해온 방산 도입 방식을 크게 뒤바꾸는 일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산 구매에서 정치적 상황을 중시해왔는데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 당시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되려 독일 레오파르트가 선택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독일을 등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노르웨이도 수주 발표 당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독일은 이번 에메랄스 사업 역시 잠수함과 전차 협력을 볼모로 삼아 유로펄스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며 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제일 먼저 탈락했다는 것은 이제는 노르웨이가 정치적 상황보다는 오직 성능과 납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전차의 추가 옵션까지 포기하면서 장거리 타격 자산에 투자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천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개발 완성이 불확실한 독일의 유로펄스, 언제 납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이마스, 그에 반해 한국산 천무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 라인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심지어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개된 천무 3.0이 그 주인공인데요. LPGW라는 자폭 드론을 발사하여 고가치 이동 표적을 추적 및 공격하는 기능의 핵심입니다.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능력 또한 향상되었으며 자체 방어를 위한 기관총이 추가되는 등 생존성도 높아졌죠. 사거리 연장 계획 또한 진행 중인데 기존 80km에서 최대 800km까지 사거리를 늘려 전술적 타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무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주평, 중국에도 천무가 있다.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Vamos a dar un dato que es muy jugoso, ¿vale? Es poco conocido, pero es muy jugoso. En 2024, la OTAN hizo unas pruebas sobre
sobre todo sobre el K9. Hice una prueba sobre el K9 que tuvo un 95% de disponibilidad de un sistema desarrollado por Hanwha que la relación coste-beneficio de lo que te aporta y la disponibilidad y la fiabilidad es, por ejemplo, si lo comparas con la disponibilidad del Panzerhaubitzer alemán, este tiene una disponibilidad del 80. 최근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K9 저주포의 목표 가동률이 무려 108%나 초과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장이 없다는 걸 넘어 군이 요구한 작전 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믿기 힘든 성과는 비단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제는 스페인까지 한국산 명품 자주포에 눈독을 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스페인 국방부가 무려 214대에 달하는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방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현대화 계획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스페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자주포는 반세기 전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M109A5 96대 자국 업체인 산타바바라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155mm 견인식 곡사포 83문과 영국산 L128 견인포 56문이 전력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총리실은 지난달 5일 현지 시각으로 강요회의를 열고 자주포 현대화 사업안을 의결했는데요. 스페인 산업부가 공개한 신형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뜯어보면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40km를 넘어야 하고 현대전의 핵심인 신속한 응답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거리 연장탄과 차세대 유도 탄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지휘통제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조건들은 현존하는 최신의 자주포라면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K9이 해외 매체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그건 바로 스페인 군 당국이 요구 조건에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죠. 스페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레이노스 아카노브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하며 K9 자주포의 우세함을 점쳤습니다. 그는 K9 자주포가 보여준 우수한 가동률 덕분에 독일이나 프랑스 장비는 물론 심지어 자국산 자주포인 네메시스와 피라냐까지 제치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En primer lugar tenemos a este caballerete de aquí. Este es el K9 Thunder de Hanwha, de Corea del Sur, ¿vale? Este bicharraco de aquí no es ningún novato, ¿vale? Este no es como el Nemesis, ni como el Piranha. Esto ya ha sido probado en combate real. Hay más de 1.700 unidades en 10 países de la OTAN y de hecho ha sido probado en Ucrania en repetidas ocasiones, donde es capaz de resistir hasta 100 disparos diarios sin ningún tipo de fallo. O sea, ha dado un resultado espectacular en Ucrania, esa es la realidad. Ha dado un resultado espectacular en Ucrania. Se trata de un obús autopropulsado por cadena que pesa 47 toneladas, tiene un motor, un inciso, ¿vale? Este tío pesa 47 toneladas, 47.000 kilos, ¿vale? El VCR Dragón pesa 33 toneladas, eso son una 3, 4, 5, 6, 7, una 14 toneladas menos que este, ¿vale? Ojo, el VCR Dragón sin nada, ¿vale? Es decir, si los 9,4 toneladas adicionales que puede cargar, ¿vale? O sea, este con 47 toneladas tiene 1000 caballos de potencia. El VCR Dragón con 33 tiene 650 caballos. Y alguno todavía se extraña de problemas en el motor de potencia. Un cañón de 155 milímetros L52 con un alcance de entre 40 y 60 kilómetros estándar, o si se le mejora con el Extended Range Full Bore, ¿vale? Proyectiles aerodinámicos, puede llegar hasta los 70 kilómetros de distancia. Es capaz de cadencia de disparo de entre 6 y 8 sostenido, ¿vale? 12 si lo llevamos al modo bestia, ¿vale? Con disparo en movimiento. Es decir, este bicharraco es capaz de disparar mientras se mueve a 67 km por hora. Una auténtica locura. Debe ir tripulado por hasta 5 personas, pero se puede adaptar para ir con 3, ¿vale? Nivel de protección Stanas 4, nivel 4, como el del Nemesis, ¿vale? Además, especial contra minas y contra drones, ¿vale? Cuesta entre 3 y 5 millones de euros la unidad. Bastante más barato, ¿verdad? Que el Piranha. Una cosa interesante es que Hanwha, si le compras este cacharrito, te ofrece la posibilidad de un cañón L58 de 9 metros. Es decir, para llegar hasta los 80 kilómetros de distancia. En el caso de Estados Unidos lo rechazó
por desgaste, pero Corea lo puede producir desde el año 2025. Me refiero al tipo de cañón, ¿eh? Coreano, tenemos ahora el Panzer PZH-2000. Panzerhaubitze, cañón autopropulsado blindado en alemán, de KNDS Rheinmetall. Este es, sin duda, el pic de la tecnología europea. 400 unidades vendidas ya a 9 países. Si comparamos muy rápidamente, el K9 sin duda gana por coste y robustez off-road, ¿eh? Es ideal para llevártelo a Sierra Nevada aquí en Granada o al desierto saharaui. Te lo puedes llevar donde quieras. Por otra parte, el Panzer alemán, este que vemos en imágenes, el Nemesis y el Piraña destacan por su integración local y su capacidad de fabricarse en España a un 90%, pero no tiene experiencia real en combate, ¿vale? Hay un riesgo alto como el Donald alemán de 2010, ¿vale? Que nadie llegó a comprarlo. Un riesgo alto de que le ocurra eso a estos dos cacharros, ¿vale? Vamos ahora en la siguiente sección a la sin guiados. Todos tienen más de 40 kilómetros, que era, recordad, uno de los requisitos que había puesto el ejército de tierra. El Velocity Control Tail Tandem, un proyectil coreano, puede llegar hasta los 80 kilómetros, lo que hemos mencionado antes con el cañón especial de Hanwha, ¿vale? Vamos a dar un dato que es muy jugoso, ¿vale? Es poco conocido, pero es muy jugoso. En 2024... la OTAN hizo unas pruebas sobre esto, sobre todo sobre el K9. Hizo una prueba sobre el K9 que tuvo un 95% de disponibilidad. De un sistema desarrollado por Hanwha que la relación coste-beneficio de lo que te aporta y la disponibilidad y la fiabilidad es, por ejemplo, si lo comparas con la disponibilidad del Panzerhaubitze alemán, este tiene una disponibilidad del 85%, ¿vale? Pensad que el mantenimiento de este es muy pesado y muy complicado. Si nos pusiéramos a lo específicamente técnico, lo ideal sería un 80% adquirir este K9 sobre cadena y un 20% el Piraña sobre rueda, ¿vale? Eso sería la mezcla, en teoría, mi opinión, ¿vale? En la penúltima sección os voy a dar... En el Nemesis y en el Piraña tenemos un bajo riesgo logístico. Al final se hacen y se fabrican en España. Por contra, algo como el K9 surcoreano ya está probado. Es muy barato y es muy exportable, ya que Hanwha, de hecho, compró 360 unidades por 5.000 millones de euros, superando a Francia en el contrato, si no me equivoco. Luego tenemos el Panzerhaubitze. Este es el rey del fuego. Este es el que más potencia, más cadencia de disparo, más todo tiene y mejor blindaje. Pero pesa 55 toneladas, chavales. 55 toneladas. Esto lo puedes meter en el A400M. O sea, vamos a pensar un poco con la cabeza. Siempre que hablamos de estas cosas, pensad que esto está destinado a luego a ser transportado. O sea, no vale con coger siempre lo más gordo. Aquí en el ámbito de la defensa no gana el que la tiene más grande. A veces, al final, básicamente se está intentando girar hacia una soberanía, hacia un liderazgo forzado de Indra. En este sentido, pues lo más probable es que acabemos adquiriendo esto, señores. Creo que esto es lo más probable que pase. Acabaremos adquiriendo el K9 y como mucho, quizá vayamos a adquirir el Piraña para o use de artillería propulsada para el año 2030, porque al final esto bueno, pero esto es descolgar el teléfono, Hanwha, que quiero 180 unidades de tu K9 y las tienes, ¿vale? Así de sencillo. Pues no lo sé, mi apuesta es que al final harán ese híbrido, harán el K9 con el Piraña, aunque yo personalmente hubiera preferido el Nemesis y el Piraña. Pero bueno, ¿qué opináis vosotros? ¿Vale? Dejadme en comentarios, ¿qué creéis que va a pasar al final? ¿Será el K9? ¿Será el Nemesis? Coméntamelo abajo, déjame saber cuál es tu opinión. Si crees que todo esto es un tifostio o que va a acabar como un culebrón, como el VCR Dragón y al final ¿quién lo va a pagar?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의 키포인트는 화력도 가격도 아닌 바로 가동률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동률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자국 방산기업들이 저지른 뼈아픈 실책들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차기 장갑차 사업, 바로 VCR 드래곤 프로젝트의 실패가 그 원인인데요. 이름만큼은 간지가 폭발하는 VCR 드래곤은 스페인의 산타 바바라와 인드라 등이 주도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국산 장갑차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0대 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군이 인수를 전면 거부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엔진과 추진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말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이런 차를 탔다가는 병사들이 골로 가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특히 장갑차의 핵심인 30mm 포탑과 파워팩이 기본적인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수년간의 개발 기간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작전 운용 가능한 차량이 0에 수렴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은 서류상 스펙만 좋고 실제로는 굴러가지 않는 허울뿐인 무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결국 스페인 군부는 외산이어도 좋으니 제발 가동률이 좋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된 것인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또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으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의 펜저비츠 2000마저 우크라이나 실전에서 참혹한 실패를 겪으며 스페인의 선택은 K9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력 언론 슈피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독일 펜저비츠 2000의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충격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도입하기로 한 100대의 펜저비츠 2000도 사실상 전면 무산되었는데요. 2022년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펜저비츠 2100대 수출 허가를 내면서 2조 4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계약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펜저비츠 2000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너무 잦은 고장을 일으킴과 동시에 수리 인프라 부족 문제로 우크라이나가 도입을 주저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펜저비츠 2000은 개발업체가 발표한 카탈로그상의 가동률과 실제 야전 운용 부대가 체감하는 가동률이 가장 극심한 차이를 내는 기종으로 그 악명이 높습니다. 참 이상한데 도대체 왜 명품이라 불리는 독일제 무기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특유의 과잉공학, 오버 엔지니어링 때문입니다. 성능이 너무 고사양이라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바로 부품, 센서, 장비들이 고도화되어 있는 만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펜저비츠 2000은 탄약을 넣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죠. 이를 위해 수많은 정밀 센서와 모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택했는데, 문제는 지속 사격을 하다 보면 포신과 약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내부에 화약 찌꺼기와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때 장착된 정밀 센서들이 먼지나 미세한 열팽창을 기계적인 고장이나 이물질로 잘못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여 에러 코드를 띄우며 시스템 전체를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한창 전장에서 적과 대치 중인데다가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펜저비츠 2000의 이러한 문제는 태생부터가 지속 사격에는 맞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냉전 시절 독일 평원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숨어있다가 아주 우아하고 정밀하게 몇 발 쏘고 빠지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펜저비츠 2000은 흙먼지가 날리고 하루에 수백 발을 쏘아대야 하는 진흙탕 싸움, 즉 장기 소모전에서 맥을 못 추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K9 기반의 크랩 자주포는 태생부터가 또 다른데요. 한국의 K9은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미친 듯한 장수정포 물량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지형, 여름에 눅눅한 스키, 겨울에 사르에는 혹한, 그리고 먼지구덩이 속에서 무식하게 많이 그리고 오래 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괴물이 K9이죠. 부품 간의 유격, 즉 틈을 넉넉하게 설계해서 먼지가 좀 들어가거나 열팽창으로 부품이 늘어나도 꽉 끼어서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흙을 굴러도 고장 한번 안 나는 AK-47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포탄은 기계가 넣어주지만 장약은 사람이 직접 넣는 반자동 방식을 채택하여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센서가 좀 고장나거나 먼지가 껴도 사람이 손으로 툭 쳐서 넣거나 수동 레버리지를 돌려서 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기기가 멈춘다고 해서 사격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아날로그적 융통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곧 전 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가동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K9과 K55 자주포의 목표 가동률은 지난 3년간 모두 110% 이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식 보고서와 주요 운용국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평시 가동률 95% 이상이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특히 2024년 11월 핀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포병훈련 다이나믹 프론트 25에서의 활약은 전설로 남았는데, 핀란드군이 운용하는 K9 무카리가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유일하게 완벽한 기동과 사격 능력을 보여주며 나토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 훈련 데이터와 실전 기록들이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결과 K9이 경쟁자인 독일의 펜저비츠 2000을 제치고 선정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K9은 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가동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선 방대한 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K9은 현재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굴러가는 것만 무려 2000대가 넘는 베스트셀러로 운용국만 해도 11개국에 달해 지구상 거의 모든 환경에서의 데이터가 모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극지방의 데이터를 건네주고 인도는 구름과 모래 폭풍이 부는 사막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폴란드의 늪지대 환경까지 더해져 K9은 그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전장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어느 상황에 어떻게 수리해야 하고 어떤 장비를 각 지형적 상황에 따라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상상 이상으로 방대합니다. 또한 K9 생산 라인은 반도체 공장처럼 고도로 자동화되고 퓨전화되어 있어 품질 관리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즉 1호기와 2005기의 품질 편차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균일한 성능을 보장하는데요. 소량 생산하는 유럽제 무기들은 수제작 특성상 만들 때마다 약간씩 편차가 발생해 고장나면 딱 그 차에 맞는 부품을 깎아서 맞춰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K9은 완벽히 규격화된 부품 덕분에 고장이 나도 그냥 새 부품을 가져다 끼우면 100%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이 정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동률을 극한으로 높이는 핵심 비결인데요. 물론 이런 성과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K9이 투박해서 튼튼하다는 말로 퉁치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기술이 너무나 존경한 것이죠. K9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 기술과 하나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정점에 달해 만들어낸 걸작인데요. 일례로 K9이 진흙을 날리면서도 예민한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이 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기압 현수장치 기술 덕으로 47톤짜리 쇳덩이가 험지를 달릴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을 오일과 가스의 압력으로 정밀하게 상쇄시켜 전체 장비를 보호합니다. 또한 지속 사격 시 가동률이 유지되는 건 한국의 세계적인 철강 및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를 쏠 때 포신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수천도로 치솟아 일반적인 강철은 녹아버리거나 변형됩니다. 하지만 K9의 포신 내부는 특수 크롬 도금 처리와 고강도 강철로 제작되어 열 변형에 대한 내성이 극도로 높게 설계되었죠. 또한 자동 장전 장치의 구동부가 열 팽창을 고려해 금속이 열을 받아 팽창할 때 꽉 끼어버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최적의 공차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동차와 조선업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 가공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먼지와 사막을 모두 견디는 파워팩의 냉각 설계 기술 또한 압권인데 좁은 공간에 1000마력 엔진을 넣으면서도 공기 흐름을 완벽하게 계산해 엔진열을 밖으로 빼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필터가 막혀도 냉각 효율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엔진 과열로 인한 정지를 원천 차단하였죠. 이 높은 기술력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동률 덕분에 최근 K9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품뿐만 아니라 신품과 다름없는 중고 제품 또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K9 자주포 6문이 추가로 도착함에 따라 에스토니아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는 총 30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도착한 자주포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군이 사용하는 특유의 지렁이 도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인데 도입 가격으로 보나 이것이 신품이 아닌 중고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오버홀, 즉 창정비가 완벽하게 끝난 중고 제품인데요. 2023년 1월 체결된 에스토니아의 12문 추가 도입 계약의 규모가 약 3,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수준입니다. 한 문당 300만 유로, 즉 40억 원 꼴인데 공장에서 갓 생산된 신품 K9 가격이 100억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국방 전문 매체에서도 에스토니아가 한국군이 사용한 차체를 들여와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비용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분석하고 있죠.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로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진짜 이유는 역시 K9이 가진 완벽한 내구성 덕분이죠. K9의 뼈대인 차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창정비만 거치면 새 것과 다름없는 성능을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을 거칠게 굴러도 뼈대인 차체 프레임에 균열이나 피로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괴물 같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즉 심장인 엔진과 팔인 포신만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몸통은 멀쩡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 도입이 가능한 것이죠. 에스토니아는 한국군이 쓰던 거라 낡은 게 아니라 한국의 깐깐한 창정비 기술로 새 생명을 얻은 검증된 무기를 3분의 1 가격에 사는 횡재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한국군이 10년 넘게 운용하면서 초기 불량은 싹 다 잡혔고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소모품만 새 걸로 싹 바꿨으니 오히려 초기 불량 위험이 있는 신제품보다 가동률 신뢰성은 더 높을 수도 있는 딱 좋은 상태입니다. 딱 좋아!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 자주 MRO, 즉 유지보수 교육 기술을 받으러 오는 열정적인 국가입니다. 한국 역시 중고로 수입해가는 에스토니아를 배려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파견해주고 있죠. 즉 한국의 MRO 체계와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인 셈입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정수와 실전적 데이터가 결합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스페인이 왜 그토록 가동률에 집착하며 K9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왜 중국 K9에 열광하는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전장의 진흙탕 속에서 병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내구성이라는 사실을 K9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강원도 철원의 겨울과 전라도
장성의 여름, 서쪽 갯벌과 동쪽 산악까지 다 견뎌냈으니 전 세계 어디든 통할 수밖에 없는 게 팩트. 반대하면 중국에 사는 북한계 러시아인.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Kõu.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에스토니아가 마침내 K9으로 포병을 통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K9 자주포의 추가 물량이 도착하면서 에스토니아 육군은 비로소 완벽한 화력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도받은 물량은 6문으로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기존 보유량과 합쳐 총 36문이라는 강력한 자주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죠.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가 우리의 장기적인 전투 대비 태세와 국가적 회복력 그리고 동맹국가의 굳건한 협력을 상징하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필수적인 투자라는 비장한 메시지를 함께 덧붙였죠. 현지 여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K9 인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전력 증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Eestisse saabus veel 6 Korea liikursuurtüki K9 ehk Kõu. Nüüd on suurtükiväel kokku 18 ehk pataljoni jagu sellist relva. 6 kilesse pakitud Korea liikursuurtüki Paldiski lõunasadamas meenutavad elevante. Tehnika laadimist kraanadega on Kaitsevägi varem harjutanud näiteks Scouts-pataljoni liikumisel Saksamaale. Eestisse on toodud nüüdseks 18 liikursuurtüki ehk suurtükipataljoni jagu relvi. Kuidas toimetab Korea masin meie talvel? talvetingimustes täna opereerib hästi, et võrreldes mõnede liitlaste relvasüsteemidega siis me väga ei uisuta. Roomikutele lähevad nii-öelda kassid alla ja nii see süsteem tee peal seisab. Käivitub hästi ja seni mingisuguseid suuremaid probleeme õnneks ei ole. 러시아와 길게 맞닿아 있는 에스토니아의 북동부 국경지대는 현재 나토 동부 방위선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러시아의 제2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는 불과 300km 내외인데요. 이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로 군사적으로 보면 기계화 부대가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사실상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과 다름없는 위협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토니아가 목표로 했던 K9 자주포 36문이라는 숫자를 빠르게 달성한 것은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 36문이 군사작전술과 편제상에서 갖는 의미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군대의 효율적인 지휘와 화력 집중을 위한 편제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방 나토 표준으로 볼 때 자주포 36문은 정확히 2개 대대를 꽉 채우는 수량입니다. 포병의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개 포대는 자주포 6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포대가 3개 모여야 비로소 독립적인 작전 수행과 화력 지원이 가능한 한 개 대대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18문 구성의 대대를 2개 확보해 총 36문 체제를 갖추는 것을 에스토니아는 지상군 현대화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지상군은 크게 제1보병여단과 제2보병여단이라는 2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에 K9 자주포 36문을 모두 확보하게 됨으로써 제1여단과 제2여단에 각각 자주포 한 개 대대씩을 유기적으로 배속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중심이 짧은 에스토니아의 지형적 특성상 이렇게 36문의 최신형 자주포가 전방에 촘촘히 배치되면 단위 면적당 화력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적이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의 순간에 36문의 K9이 쏟아붓는 집중포화는 그 어떤 부대도 버텨낼 수 없는 죽음의 비를 내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K9 조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무기라면 의뢰 적용되어야 할 나토 표준의 3색 위장 도색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군 특유의 지렁이 도색이 그대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궤도와 차체 하부에는 흙먼지가 묻어있어 어느 정도 사용감도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한글로 적힌 주의사항과 부대 표식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공장에서 갓 나온 신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최전방에서 약 10년 가까이 실제로 운용하던 K9A1 자주포였던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하루라도 빨리 36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작 시간이 걸리는 신품 대신 한국군이 쓰던 현역 장비를 바로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무기 체계를 그것도 남이 쓰던 중고로 구매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쟁 중 중고로 사온 무기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포탄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곧 전선의 붕괴와 패배, 나아가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가 한국군이 10년 가까이 굴리던 물건을 웃으면서 가져갔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혹독한 훈련 환경을 지녔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세일즈를 했길래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국가가 중고품을 주력 무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창정비 기술력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로 건너간 K9은 명목상으로는 중고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습니다. 육군 종합 정비창과 제약사인 하나에로스페이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창정비 과정을 거치며 이 자주포들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기 때문이죠. 창정비란 단순히 고장난 곳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볼트와 너트 하나까지 완전히 분해하여 뼈대만 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노후화되거나 마모된 모든 부품을 100% 신품으로 교체하고 최신 사양의 전자장비로 업그레이드하여 장비의 수명을 0으로 되돌리는 정밀한 재조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창정비만 잘한다고 신뢰받는 게 아닌데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은 명품 차체의 압도적인 내구성도 한몫했습니다. 내부 부품이나 전자장비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어도 자주포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차체와 프레임은 교체할 수 없는데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장비에게 가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반도 지형에서 10년 가까이 굴렀기에 금속의 피로도가 쌓일 법도 한데 이 중고 K9의 차체는 미세한 균열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특수강으로 제작된 K9의 차체는 여전히 짱짱한 강성을 자랑하며 에스토니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과거 폴란드가 야심차게 개발하던 자국 저주포 크라프가 차체 균열 문제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한국산 K9 차체를 수입해 결합하자마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식 애프터 서비스와 기술 지원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이번 중국 K9 도입을 결정하기 무려 5년 전부터 자국의 정비병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창정비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한 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운용국의 군대가 스스로 장비를 고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한국 육군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에스토니아 정비병들에게 볼트 조이는 법부터 엔진을 드러내는 고난도 정비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설령 중고 제품을 도입하더라도 언제든 자신들의 손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유럽 3개국을 순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각 국가별로 방문해갖고 해당 국가의 VOC를 듣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또 이제 병행을 하면서 그 각 국가의 이제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파지 여기. 이 내부 안에 사격할 때 문제점이 없게끔 지금 사격 점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good for us technicians, so we can get every little detail. What's the problem? We get this on the paper from Korean people, so it's really helpful for us. So it makes our job easier to do, and they will give us some tips and tricks. Today we're studying the driver's instructions panel and the driver's seat as a whole. It just looks like a car. The lessons are fun. The machine itself is very easy to learn. We all enjoy the lessons a lot.
In the first few days, we learned about like the basic components externally and internally, and today we are taking a look in the inside and like taking some components apart and like getting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works. It is powerful enough because our winters and our ground is quite difficult at some points. We have tested it in snow, in mud, in our little bit more hillier environment, and so far it's good. In short, it's basically the weapon system which is the benchmark for modern artillery for its balance of firepower, mobility and survival. Hosting the user club conveys a positive and proactive image for Estonia, and it sort of signals the expression that the Estonian Defence Forces values the one Hanwha has done this far. K9 저주포는 성능과 운용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잘 사용해주는 이 나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에너지와 좀 정신 덕분에 공대하시는 저희 팀원분들도 더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자국의 포병 전력을 100% K9 저주포로 통일하고 나아가 한국군이 운용하던 중고 장비까지 망설임 없이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일화로 회자되고 있는 나토 연합훈련 다이내믹 프론트 25에서의 K9에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핀란드에서의 성능이 증명되자 그 인접국인 에스토니아가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핀란드만이라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웃 국가이자 지리적 환경이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빙하기가 남긴 거친 흔적이 역력한 지형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울창한 숲과 깊은 늪지대 그리고 수많은 호수로 뒤덮여 있죠. 특히 겨울이 찾아오면 이 숲과 늪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 단단히 얼어붙거나 눈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그야말로 기계화 부대의 무덤과도 같은 가혹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에스토니아에게 있어 핀란드의 전장 환경은 곧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기에 핀란드에서 무기가 통한다면 에스토니아에서도 통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바로 그 핀란드의 얼어붙은 땅에서 지난해 펼쳐진 나토 연합훈련은 K9 저주포의 진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었는데 특히 다이내믹 프론트 25는 자국의 자존심을 건 세계 최정상급 저주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무기 올림픽이자 치열한 각축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던 독일의 펜처어비치 2000, 뛰어난 전략적 기동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차륜형 저주포 세자르, 그리고 북유럽의 강자 스웨덴이 자랑하는 최신의 차륜형 저주포 아초까지 모두 등판했죠. 내노라는 서방의 명품 무기들이 핀란드의 주력 저주포인 K9 무카리와 함께 설원 위에 나란히 도열했는데 웬걸 이 20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현장에 있던 나토 고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는 강철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복잡하고 예민한 전자장비와 유압 시스템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방 세계가 자랑하던 최첨단 저주포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북유럽 지형에 최적화되었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차륜형 저주포 아처는 눈 덮인 험지와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고장과 기동 불능을 일으키며 체면을 단단히 구겼죠. 차륜형은 깊은 눈과 끈적한 진흙 구덩이에서 헛돌기 일쑤였고 정교함을 자랑하던 자동 장전 장치는 주위에 얼어붙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K9 저주포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K9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20일 내내 단 한 번의 고장도 단 한 번의 낙오도 없이 완벽하게 포탄을 날려보냈습니다. 궤도형 차량 특유의 강력한 접지력과 돌파
화력으로 얼어붙은 숲과 눈밭을 거침없이 누볐고 사격 임무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하여 표적을 타격한 것이죠. 참가한 전세계 자주포 중에서 정비 소요 제로, 임무 달성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K9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들은 아니 독일제도 심지어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제도 멈추서는 저 얼어붙은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산 자주포만이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면서 감탄하였죠. 에스토니아가 K9으로 포병을 통일한 데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혹은 낫기가 빨라서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웨덴의 아처 역시 스펙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세련된 무기입니다. 포장된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행수도와 완전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은 현대전에 추적화된 미래형 무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거친 대자연은 바퀴 달린 아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활동 반경의 제약이었는데 빽빽하게 들어찬 신협수림과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 그리고 그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늪지대는 바퀴 달린 아처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아처는 숲 깊숙한 곳으로의 진입을 포기해야 했고 사격을 하기 위해 집안이 단단하고 평평하며 거대한 차체를 고정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찾아 헤매야만 했죠. 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 역시 마찬가지로 겪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현대전에서 숲속에 은폐하지 못하고 도로 인근이나 개활지에 덩그러니 노출된 자주포는 적의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오히려 없던 길을 개척하며 훈련에 임했는데요. 강력한 천마력 엔진과 튼튼한 궤도의 힘, 그리고 최고의 접지력을 보장하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 시스템, 거기에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K9은 거침없이 눈 덮인 숲속을 파헤치며 나아갔고 적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오프로드까지 들어가 포신을 지켜 올렸습니다. K9이 위치한 곳은 아처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동률은 K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 뭐 말 다 했죠. 사실 핀란드의 설원은 K9이 정복한 수많은 전장 중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세계 11개국 이상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인도의 모래폭풍 가득한 사막과 산소가 희막한 히말라야 고산지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극지방 혹한, 호주의 붉은 황무지, 그리고 폴란드의 질퍽한 진흙탕 평원까지 K9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70%인 한반도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내구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인 사막, 늪지, 호수, 정글, 혹한, 혹서의 환경에서 K9은 멈추지 않고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화려한 마케팅 문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과거 인도 자주포 도입 사업 경쟁 당시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 무스타에스가 거센 모래폭풍을 맞고 엔진이 과열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멈춰섰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K9 자주포만이 유일하게 모래폭풍을 뚫고 엔진 굉음을 울리며 언덕을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인도군 관계자들 입에서 샤바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죠. 무적의 K9 부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9 이제 화성만 가면 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